학생, 그 손으로 남의 것을 탐하면 못 써. 소년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필름이 한순간에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년과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잔뜩 날이 선 그 눈빛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VVIP 고객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컬렉션의 영감을 얻기 위해 저는 복잡한 주말의 백화점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빛과 색,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제 평생의 일이자 가장 정확한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손에 든 쇼핑백, 무심코 스치는 표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H수라는 브랜드를 반석 위에 올린 것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인간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낸 결과물이었으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이 습관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더 현대 서울 1층 중앙의 거대한 녹색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를 천천히 거닐며 최신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열망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인공적인 햇살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한창 최신 팝업 스토어의 디스플레이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시사가 선보인 새로운 라인의 색상 조합은 과감했지만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른 30대의 취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소재와 원가를 계산하며 동선을 옮기던 그 찰나 무언가 아주 미세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 감각에 포착되었습니다. 제 왼쪽으로 바싹 붙어 스쳐 지나가는 한 소년의 동선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움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목적지를 향하는 일반적인 걸음과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발걸음, 주변의 소음과 인파에 자신을 완벽하게 녹여내는 기술. 그것은 목적을 가진 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연간의 경험으로 연마된 저의 직감은 그 짧은 순간 소년의 손이 제 토트백을 향해 뻗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가지의 원단을 만져온 제 손끝의 감각은 가죽 가방 표면에 가해지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압력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백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추워도 떨리지 않도록 가장 평온한 음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놀라거나 소리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오래전에 체득했습니다. 위기는 소란이 아닌 통제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비즈니스의 제1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그 손으로 남의 것을 탐하면 못 써. 소년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필름이 한순간에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년과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잔뜩 날이 선 그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의 눈빛. 저런 눈을 한 아이들은 보통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소년의 눈을 지나 제 가방에 거의 닿을 뻔했던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나 섬세한 예술가의 손이 저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지금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켜주세요. 소녀는 억지로 제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년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저항하는 손목은 생각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제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위태로운 눈빛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토록 어린 나이에 이 화려한 공간의 어두운 이면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년이 거칠게 몸부림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문득 허공의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제 어깨 너머 바로 제 귓가에 걸린 귀걸이였습니다. 할머니. 그 귀걸이. 소년의 눈빛에서 경계심과 당혹감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무적인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저 아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또 다른 속임수는 아닌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내 물건에 관심 가질 이유 없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엄마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가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세상에 단 2쌍뿐. 맞는 말이었습니다. H수의 전신이었던 작은 의상실 서연을 열었을 때 첫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제 자신과 당시 10살이었던 제 딸 서연이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영원. 영원한 사랑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세상에 단 2쌍만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 귀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30년 전 제품을 떠나버린 딸 서연이의 귀에 걸려있을 터였습니다. 웅성거리던 백화점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년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곳에는 원망스러울 만큼 선명한 제 딸 서연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나의 굳건했던 세계가 소년의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성과 합리로 살아온 저에게 감정적인 동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딸아이의 흔적을 발견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 신상과 과거, 심지어 잃어버린 딸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년의 손목을 잡은 채로 인적이 드문 백화점의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묵묵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순순한 태도조차 연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마주 앉자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이 소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현대 사회의 정보망 속에서 한 개인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값비싼 가죽 소파가 불편한 듯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30년 전 사소한 다툼 끝에 집을 나갔던 딸 서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런 눈으로 저를 봤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왜요? 경찰에 넘기게요? 질문에만 답해. 이름. 강준이요. 강준.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습니다.
제 딸의 성은 윤 씨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다면 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접어두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라는 사람, 이름은 뭐지? 그 사진은 어디 있고? 사진은 없어요. 예전에 살던 집 불탔을 때 다 타버렸어요. 이름은 이소라. 우리 엄마 이름은 이소라예요. 이소라. 제 기억 속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친구들 명단에도 스쳐 지나간 인연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제 안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돈 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지. 소년 강주는 테이블 위의 수표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탐욕이 스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준이는 수표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엄마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귀걸이 우리 엄마 거랑 똑같다고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면서요. 아이의 격앙된 반응은 진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계산된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날것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아들 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귀하지 않자 걱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다음 미팅 시간 다 됐는데. 나 지금 더 현대에 있어. 급한 일이 생겼다. 오늘 미팅은 내가 알아서 진행해. 무슨 일인데요? 평소답지 않으시게.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끊어. 전화를 끊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유지해온 평정심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사기일 가능성이 99%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단 1%의 가능성이 제 심장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서연이의 아들이라면 30년간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는 안 될 그 상자가 눈앞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을 데리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미스터리의 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놓아줄 수 없다는 본능적인 확신만이 저를 움직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강주는 창밖만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와 아이 사이에 존재하는 3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강준을 평창동의 제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저의 성이자 동시에 서연이를 잃어버린 상실의 공간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와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집의 풍경은 극단적인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에게 아이를 씻기고 갈아입을 옷을 내어주라고 지시한 뒤 서재로 들어와 김 비서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차를 한 잔 마셨지만 찻잔을 든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서연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놀던 정원, 피아노를 치던 거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2층의 아이 방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로부터 1차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준이라는 이름의 17세 소년. 보육원 출신이며 1년 전 가출하여 현재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것. 이소라라는 이름의 어머니는 3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한다는 보고는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소라라는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서연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 딸 서연이는 공식적으로는 30년 전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가출 이후 그 아이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신분을 바꾸고 이소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은 자꾸만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내어준 제 아들 민혁의 어린 적 옷을 입은 준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법 값비싼 옷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씻고 나니 꾀죄죄한 모습은 사라지고 맑은 얼굴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저는 또다시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딸아이의 섬세한 손가락,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던 미간까지.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배고플 테니 뭐라도 먹어라.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지내.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살던 곳으로 데려다 주지. 왜 대답이 없어? 돌아갈 곳 없어요. 아이의 대답은 제 가슴에 박힌 또 하나의 파편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저 한마디에 아이가 살아온 척박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서재 안을 둘러보다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디자인 스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수십 년 역사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그래. 아이는 홀린 듯 스케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스케치 중 유독 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원 귀걸이를 디자인하며 그렸던 초기 스케치였습니다. 지금의 완성품과는 디테일이 조금 다른 그야말로 아이디어 단계의 스케치.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아보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거 귀걸이 스케치 맞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이쪽 곡선이 더 날카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빛이 반사될 때 훨씬 더 반짝였을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지적한 부분은 제가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대중성을 고려해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수정을 했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제 고집은 사실 아이가 말한 그 날카로운 곡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본 것일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제가 그린 스케치를 보며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 엄마, 이쪽을 더 뾰족하게 그리면 햇님처럼 반짝일 텐데.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서연이의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전이라는 과학으로도 전부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 제 안의 이성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저울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이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을 집에 들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이 김 비서의 추가 보고가 있었지만 이소라라는 여인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했습니다.
저는 강준을 당분간 집에 머물게 하며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파악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결정은 곧바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아들이자 H수의 대표이사인 민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혁은 거실에서 어색하게 TV를 보고 있는 강준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곧장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애 뭐야? 가사도우미한테 얘기 들었어. 며칠째 우리 집에 있다며.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다짜고짜 웬 고아를 데려와서 집에 들여놓고는 어머니답지 않게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해? 저애 혹시 누나 얘기 꺼내면서 접근한 놈이야? 민혁은 언제나 현실적인 아이였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성격은 저를 닮았지만 때로는 그 냉정함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간 후 민혁은 누나의 빈자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누나라는 존재는 완벽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오점이자 실패의 기록이었을 겁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서연이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야?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누나가 갑자기 어디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소매치기 고아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소설을 써도 그것보단 현실적이겠다.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잖아. 조용히 해. 준이 듣겠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당장 저놈 내보내. 어머니가 못하겠으면 내가 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지.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실망감과 저 정체불명의 아이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유닛으로 살아온 제게 흠집을 내려는 모든 것을 배척하려는 방어기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와 민혁 그리고 강준. 세 사람이 앉은 거대한 식탁 위로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혁이 기어코 이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강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연기하느라 힘들겠다. 얼마를 부를 작정이야? 10억? 20억? 우리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덤비는 거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얄팍한 속셈 다 보여. 죽은 내 엄마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시겠다? 근데 어쩌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내가 정말 우리 누나 아들이건 아니건 너한테 돌아갈 건 단 한 푼도 없어. 알아들어?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 귀걸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시끄러워. 민혁이 언성을 높이며 준이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윤민혁. 이 집 주인은 아직 나야. 내 집에서 내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용납 못해. 그리고 저 아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가 내린다. 넌 빠져. 민혁은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던 어머니가 고작 저런 불황아 같은 아이 하나 때문에 자신을 나무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강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준의 존재는 30년간 억지로 봉합해 두었던 우리 가족의 상처를 다시 터뜨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습니다. 민혁과의 갈등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대신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에게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이소라라는 여인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특히 강준이 태어난 시점, 그리고 그녀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3년간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준은 거의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유령처럼 취급하며 이 집안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이소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주변인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의 한 낡은 옥탑방이었고 사망 원인은 병원 기록상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굶주림 속에서 홀로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낡은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갓난아기인 강준을 안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서연이와는 사뭇 다른 고된 삶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의 앳된 서연이가 이소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귀에는 제가 만들어준 영혼 귀걸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소라는 서연이의 친구였던 것일까? 서연이는 어디로 사라지고 왜 이 친구라는 여인이 서연이의 아들을 키우게 된 것일까? 의문은 풀리는 대신 더욱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저는 곧바로 강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니? 내 엄마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강준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는 사진 속의 서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엄마가 그랬는데 자기한테 엄마 같았던 사람이라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언니라고 했어요. 이름은 모른다고 했고, 이 언니가 자기한테 귀걸이를 선물로 줬다고. 모든 퍼즐 조각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귀걸이를 친구에게 주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유일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곳, 이소라 씨가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그 옥탑방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강준을 데리고 보고서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옥탑방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통해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먼지만이 쌓인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과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여러 옷가지들의 디자인 스케치가 가득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재능을 꼭 닮은 스케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영혼 귀걸이가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의 주인은 강준의 엄마 이소라 씨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능은? 마지막으로 저는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 준이에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30년간 봉인되었던 과거의 진실이 마침내 제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남긴 편지는 그녀가 아들 강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자신의 지난 삶과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먼저 사회에 정착한 서연이가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게 반항하며 집을 나간 서연이가 자신보다 더 불행한 친구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서연이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갓난아기였던 강준을 홀로 남겨두고서, 그리고 죽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 이소라에게 맡기며 귀걸이를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준이, 부탁해.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나중에 준이가 크면 꼭 할머니를 찾아갈 수 있게. 이걸 증표로 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준은 제 딸 서연이가 남긴 유일한 핏줄, 저의 손자가 틀림없었습니다. 30년간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던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편지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은 제 옆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엄마마저 병으로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와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제 감정을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회한,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손자에 대한 미지의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다음 시즌 컬렉션의 핵심이 될 드레스 디자인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며칠째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원단을 만져보고 마네킹에 직접 옷감을 대보며 씨름하기를 몇 시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잠에서 깨 저를 따라왔는지 강준이 스튜디오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일이 좀 남아서. 넌 어서 들어가 자거라. 아이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제가 작업하던 드레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가지 색상의 실크 원단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테이블과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드레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이 파란색 말고 저기 있는 잿빛 나는 보라색을 써보는 건 어때요? 새벽녘 동트기 직전에 하늘색 같은 거요. 그럼 저기 노란색 장식이 꼭 별처럼 보일 것 같은데.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녘의 하늘색. 제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색의 조합, 그 감성이었습니다. 강렬한 파란색이 너무 직접적이라 고민하던 차에 한 톤 낮은 잿빛 보라색을 씀으로써 오히려 노란색 장식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단순히 색을 맞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성의 영역, 타고난 감각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이상한 소리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리켰던 잿빛 보라색 원단을 집어들어 마네킹의 드레스 위에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죽어있던 디자인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피 속에 흐르는 거부할 수 없는 유전자의 증명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가졌던 바로 그 재능, 세상을 색과 형태로 읽어내는 그 천부적인 감각이 바로 제 눈앞의 손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이 제게 보낸 서연이의 마지막 선물이자 저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와 강준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의심과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아이 역시 저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하루 종일 무언가를 그리고 색칠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에서 본 사람들의 옷차림, 창밖의 풍경, 심지어 꿈에서 본 이미지까지 모든 것이 아이의 손끝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제 자신과 너무 일찍 저버린 딸 서연이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저는 민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와 이소라 씨가 남긴 편지, 그리고 서연이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혁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애가 정말 누나 아들이라고? 그래, 내 조카다. 민혁아, 난 내 누나한테 평생 죄인이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완벽주의 때문에 그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어. 결국 집을 나가게 만들었고 죽음으로 내몰았지. 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저였지만 아들 앞에서, 그리고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백에 민혁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야. 누나가 유별났던 거지. 그리고 나도 누나가 미웠어. 엄마를 힘들게 하는 누나가, 우리 가족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누나가 밉고 싫었어. 누나가 사라지고 나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 이제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조용해질 거라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민혁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모자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이에 대한 각자의 상처와 부채의식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강준의 등장은 바로 그 외면했던 진실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지. 서연이에게 그리고 저 아이에게 우리가 진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니?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강준과 함께 서연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먼지 쌓인 방. 그곳에는 서연이가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읽다 만책,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들. 저는 서연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예쁜 손주를 남겨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 울음소리에 놀란 강준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 딸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작은 손자를 통해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상실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신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이 우리 집 호적에 올려. 법적인 절차는 내가 알아볼게. 그 한마디에 우리 가족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화해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윤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법적으로 온전한 저의 손자이자 민혁의 조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어색해하던 민혁과 준이도 이제는 제법 삼촌과 조카다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준이의 학업을 챙겼고 준이는 그런 삼촌을 어려워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 어린 대화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윤준, 너 이번 수학시험도 그 점수 받아오면 용돈 없는 줄 알아. 삼촌, 수학은 너무 어려워. 차라리 디자인 과제를 10개 내주는 게 낫지. 미녀가 억지로 시키지 마라. 준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맞아. 저는 준이에게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 때로는 저조차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H수 창립 40주년 기념 컬렉션의 마지막 피날레 작품을 준이와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에 민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이의 스케치를 보고는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이의 디자인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시선과 거친 삶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주년 기념 패션쇼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VVIP 고객들 앞에서 H수의 새로운 컬렉션이 공개되었습니다. 쇼의 마지막 마침내 저와 준이가 함께 디자인한 드레스가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새벽녘 하늘을 닮은 잿빛 보라색 실크 드레스 위로 수백 개의 노란 크리스털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 손자 준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의 모든 인생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저는 준이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H수의 새로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저의 단 하나뿐인 손자 윤준입니다. 이 아이는 H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그리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제 욕심으로 잃어버렸던 딸. 그 딸이 남겨준 아이는 이제 제 곁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서는 여전히 영원이라는 이름의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이란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이 이어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그렇게 저의 길고 어두웠던 상실의 시간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제 손자 윤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더욱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